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전하는 이야기 소셜워커운의 손자희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한 번쯤 들어본 말이죠.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앙드레 말로가 한 꿈에 관한 명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의 자기 자신의 모습 또한 이전의 꿈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꿈을 이룬 사회복지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들이 꿈을 이룬 과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배은하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나의 세 가지 미션인데요. 그녀가 처음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에 입사할 당시 다짐했던 세 가지 미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미션이 무엇인지, 또 그 미션을 이루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강연을 통해 함께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은하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의 세 가지 미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방탄소년단 리더 랩몬스터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탑스타가 된 일산소년 김남준의 명연설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가? 제가 협회에 면접을 볼 때 면접관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협회에 들어오게 되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마침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고민했던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답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협회에 문턱을 낮추고 싶습니다. 협회하면 많은 분들이 기관장들이 활동하는 것 아니야?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문턱을 많은 회원들이, 모든 회원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청년들이 놀이터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때 협회가 발전을 하고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력 단절자의 성장을 돕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력 단절자들이 너무나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반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협회가 했으면 싶었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나서 저는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 나이 41세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앞서 말한 세 가지 미션을 성공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중앙협회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그 산하에 17개 지방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지방협회 중 한 곳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100만 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밖에 회원 권익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회에 입사해서 처음 담당한 업무가 자격 업무였는데요. 거기에서 자격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아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되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참 좁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하루가 정말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지금 외국인이 협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고. 낯선 외국인 방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나 잠시 당황을 했는데, 그분이 아주 유창한 우리말로 저 한국말 잘해요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셨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영어 강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 영어 강사를 하시면서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계셨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또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협회에 오셨는데 저희도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든가 중앙협회에 연락을 해서 제가 제 명함과 함께 자료를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셨고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자원봉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를 위한 영어 교실을 한번 개설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 뒤로 저희는 협회 회원들이 와서 저녁마다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진행됐던 영어 교실은 저희가 종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도 저와 미란다는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밌는 봉사거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만난 자원봉사자에게 큰 도움을 받고 에너지를 받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 인증기관 신청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력을 쌓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건 문구로 많은 경력 단절자들과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협회를 오셔가지고 업무를 도와주셨습니다. 협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과 교육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수많은 민원 전화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만 정말 잘 받아주셔도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데요. 저희는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현장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으셨기 때문에 이 경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활동이 서로 윈윈이 되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장으로 대부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또다시 협회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회원들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사회복지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협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사 대회라는 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연말쯤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매년 프로그램 기획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S전자 광주 공장인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20-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데 협회에서 그 인원을 모집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전화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인문학과 관련된 내용이고 하루 정도는 교육을 진행하고 총 2박 3일 중에 1박 2일 정도는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놀이공원에서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은 무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던 바를 이분이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신 거죠. 제가 너무나 빠르게 그거 확정되신 건가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20-30명이 아니고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의미 있게 쓰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며칠이 소요된 다음에 드디어 답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힐링시킬 수 있는 공연비로 500만 원, 그리고 훈포상의 표창을 받는 사회복지사에게 경품으로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태블릿 PC를 700만 원 해서 총 1,2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 행사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정말 광란의 도가니처럼 흥분의 도가니를 만들어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지원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 행사는 그 해로 끝났고요. 대신 그분들이 매년 사회복지사를 수천 명씩 초대를 해서 문화공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이벤트가 힘이 되어서 이벤트 하면은 광주협회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비 효과처럼 우리도 이거 있는데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문의가 있었어요. 장학금을 주시겠다는 분, 그리고 프로야구 응원복을 주시겠다는 분,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나눌 수 있는 커피와 간식을 주시겠다는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곳에 대상자들에게 줄 수 있는 문구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분들. 저희는 그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나눴고 그로 인해서 또 비워진 만큼 저희가 또 체험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제가 자격을 담당했던 업무에서 교육 업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시는 분, 강의를 하시는 분,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 사진을 찍으시는 분. 사회복지사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기획부터 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자원봉사도 관리해야 되고, 후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업무들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특화된 어떤 능력들을 갖추신 것 같아요. 이런 재능들을 협회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결국은 협회가 강해지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협회가 해야 될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에서 인권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만들게 된 인권교재 시리즈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교재 작업에 참여하신 강사님들을 책 홍보와 함께 같이 끼워서 팔았습니다. 제가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책을 팝니다. 그리고 사람도 팝니다. 어찌되었건 그 책을 보시고 또 그 강사진을 보시고 각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강사를 어떻게 섭외할 수 있느냐,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게 되었고요.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분들도 꾸준하게 연락을 주셔서 이분들에게 또 많은 기회를 드리고, 이 사례를 저희가 다른 교육대의 교육생에게 나누면서 그분들이 이런 기회가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라는 저희가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배워서 남주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저희 협회는 늘 응원의 힘을 보태고 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자리 정책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협회에서는 100명의 청년 사회복지사들을 사회복지기관과 매칭해서 지금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대체인력 사업이라 그래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현장에서는 쉼이 필요한 사회복지사를 그 자리를 대체하는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목과 같게 청년들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체 인력 사업에는 어느 정도 경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 단절 상태에 있었거나 다시 활동하는 분들이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또 그 자리를 훌륭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가지 제 미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가요? 결코 그 일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족과 동료와 또 사회복지사들을 응원하는 많은 지역사회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고요. 또 그 앞으로 지금 계속 되어질 사업들이고요. 더 발전될 사업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심장은 결코 혼자 뛰지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김은수 사회복지사입니다.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늘 힘이 되어준 5명의 멘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연 제목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고 하는데요. 5명의 멘토가 김은수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힘을 주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은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사회복지를 시작했던 과정, 그리고 지금 19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서도 늘 제 마음속에 있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사회복지를 해오면서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왔고 그 많은 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기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분의 멘토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불우한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수녀님들의 사랑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보육시설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1990년도, 80년도 모두가 같은 가방을 메고 같은 헤어스타일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그게 아마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적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뭐 상담, 어떤 심리치료 이런 어떤 전문적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체벌, 벌, 그다음에 매를 맞았던 그런 시절의 암흑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특이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운동권 출신이었고 늘 도망을 다니면서 이 경찰의 수배를 받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보육원에 자원봉사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기존의 보육원에 있었던 선생님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큰 형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멘토 주용평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지금 광주의 작은 해수의 집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늘 얼차례와 늘 체벌과 늘 이런 폭력이 일상이었던 시설에 조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고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다시 그분에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또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에 그분이 연극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때 공연을 하는데 그 제목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육원의 적나라한 어떤 폭력의 모습, 잔인함이라면 좀 더 잔인한 표현인데요. 그때 당시 저희한테 늘 어둠이었던 힘의 논리로 원장님 아니면은 가장 힘이 센 고등학생 형, 그 논리에 맞춰서 살아오던 저희들한테 저희 문제를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그 연극이었죠. 발표회를 하면서 이 연극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정말 우리들의 모습들, 그 엄청난 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똑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밥을 먹어야 했던 그 시절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91년도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니까 정말 이거는 한 번도 찾아볼 수도 없고 다른 보육원에서도 이렇게까지 프로그램을 해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되고 싶다. 정말 이분처럼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유일하게 가진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자랐던 제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정체성의 혼란이 왔었습니다. 물론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 자신도 되게 창피했고 부끄러웠지만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보육원을 뛰쳐나가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그리운 시절이 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고등학교의 추억은 없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고 20살이 될 즈음 특별한 기회에 제가 자랐던 보육원에 다시 한번 가게 되었어요. 보육원 아이 중에 한 명이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친구는 가출,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노출이 돼서 보육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죠. 그때 만났던 두 번째 멘토가 박선주 수녀님이십니다. 이 수녀님께서는 저에게 그 친구의 멘토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여기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검정고시를 보내주셨죠. 솔직히 막막했죠.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그리 성적이 좋지 않았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뭐 크게 펜을 잡고 공부를 하거나 책을 열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했더니 수녀님께서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또 저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이 형이 검정고시 합격할 때까지 개인 과외 선생님이 되거라 라고 해서 그 친구하고 한 2년 정도를 2개월 정도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돕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주용평 선생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20살 때 이 사회복지 일을 시작했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검정고시는 제가 딱 2개월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였죠. 합격 소식을 듣고 이제 나의 역할은 끝이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별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수녀님께서 사회복지학과를 한번 가라.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정말 이제까지 너가 너와 같은 아픔의 어떤 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너가 전문가의 길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대학을 가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너가 더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시작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수녀님들과 이렇게 아동 양육시설, 제가 자란 곳에서 제가 다시 근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근데 되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사회복지 했나 자괴감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 한 1년여 사회복지 일을 하다가 저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 2005년도에
더 이상 내가 백화점 일은 할 수가 없겠다. 그래, 내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라왔고 또 나한테 그런 기회를 줬었고 내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백화점이 과연 나하고 맞는 곳인가 라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듬는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4년제 대학을 가서 다시 한번 사회복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다시금 복지 현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대학생 리더 양성 워크숍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난 게 세 번째 멘토 김승수 똑똑도서관 관장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 1박 2일 동안 진행됐던 이 워크숍이 저는 정말 충격이었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제 김승수 똑똑도서관 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그거였죠. 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너부터 변화하면 된다. 네가 변하면 네 주변도 변한다. 네 주변이 변하면 사회도 변한다. 그래서 너부터 변해라 라는 말씀을 그때 해주셨어요. 제가 이분 덕분에 지금 이제 영상 제작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에겐 정말 닮고 싶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리더 양성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에 정말 많은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제가 이제 정신보건 동아리 활동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찾아갔죠. 나주시 정신건강센터, 지금은 이제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아마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갔더니 이 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대학생들 자원봉사를 쓰지 않아. 그래서 왜 안 쓰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너네 뭐 하면 안 나오고 너네 좀 하다가 힘들면 안 해버리고 너네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눈이 와도 저희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1년짜리 봉사활동 계약서를 내미시더라고요. 너 1년 동안은 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가질 수 있는 것들, 특히 네가 궁금한 정신보건의 영역은 내가 원 없이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시작됐던 거죠.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은진 팀장님께서, 지금은 부센터장님이,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도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생들이 봉사활동하면 그냥 봉사만 하고 가는 거였죠. 그리고 시간 올려주고 뭐 이런 정도였다면 이분은 이 봉사활동이 니네들 뼛속 깊숙이 스며들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 가서든 이런 상황에 대처했을 때 너네가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아주 조금이지만 미약하지만 좀 갖길 바라셨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2005년도에 이분들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만나면서 이제 다시 제가 잘하고 제가 잠깐 한 2년 근무했던 이 보육원으로 취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수녀님이 지금 저의 5번째 멘토인 김금래 원장 수녀님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의 첫 느낌은 원칙과 정의, 요거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제가 이분만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이 수녀님은 엄청난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였거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는 딱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이지만 아동양육시설의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의무적인 일을 해야 됐던 거였고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였고, 이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그런 위기에 놓여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였죠. 우리의 전문성을 그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였죠. 그때 당시에 이 수녀님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한 3번 정도 냈는데요. 그때 이제 사직서를 낼 때 이 수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일을 주지 않는다. 또한 하기도 하지 않는다. 정말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나는 일을 같이 하고 싶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아이의 성장에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아이의 인생에 끼어들었냐? 끼어들었으면 책임을 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어떤 힘든 상황이나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도 아이들하고 함께 살지만 진짜 힘들 때 이분의 그 가르침, 어떻게 네가 평정심을 찾고 가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5분의 멘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분들은 제가 살면서 정말 힘든 순간, 그리고 지금도 그룹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상황에서 복지 현장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쩌보면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든 시기에 매번 이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이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고 이분들과 연락 한 통만 해도 마음이 씻겨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 그런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명, 어떤 사명, 사회복지사의 사명, 이것들을 결정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제가 이제 뭐 아주 어릴 때 봤던 영화지만 제가 이제 사회복지하고 특히 아동복지를 하면서 이 영화를 한 4-5번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도레미는 음악을 만드는 도구일 뿐이야. 음악은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이 도구가 아마 제가 아닌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떤 나는 도구가 아닌가. 그리고 아이들,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사명을 조금 느꼈고요. 지금도 한 번씩 저희 아이들하고 이 영화 보면서 또한 음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아픈 상처가 있는 아이들하고 음악은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아주 깊은 사명을 줬던 영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에 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작년 2월에 아동 청소년 그룹홈을 개소해서 지금 1년을 미지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올 7월부터 이제 제가 보조금을 받게 됐죠. 아주 조금 보조금입니다. 뭐 급여가 제가 사회복지 19년 차인데 거의 한 177만 원 정도 실급여가 이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힘든 것은 복지를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따뜻한 관심, 어떤 사명,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이 혼돈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복지사에게서 길을 묻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룹홈을 하냐. 그냥 복지관이나 아니면 안정된 곳에 가서 이렇게 있지, 일을 하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살아왔던 과정, 그리고 저에게 그 도움을 주셨던 정말 큰 은인 같은 이 멘토 5분,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 영역에 있으면서 만났던 분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만나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카메라처럼 그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는 일도 하고 있고요. 이분이 사회복지를 1년을 했든 사회복지 경력이 20년이든 30년이든 그분들하고 있을 때는 늘 배움이 있습니다. 늘 제가 가야 되는 어떤 가슴뛰나 이런 것들을 늘 배우고 익히고 있고요. 오늘 제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딱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룹홈에서 가슴은 뜨겁게 삼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원장님 이런 거 없습니다. 가슴 뜨겁게 삼촌의 역할은 하고 있고요. 머리는 차갑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가장 기본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늘 뜨겁게 포용할 수 있고 늘 언제나 그런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김은수가 되도록 더 열심히 실천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전길배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실패를 칭찬해주세요입니다. 사회복지에는 관심조차 없고 게임에만 푹 빠져 있었던 한 청년이 어떻게 사회복지 현장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또 그 현장에서 후원금을 모아 지역사회에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꿈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 부족한 평범한 사회복지사 정길배입니다. 저는 지역사회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회복지사들 중 한 명입니다. 평범하다는 말처럼 저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는 보통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대학 4년 동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보다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걸 더 열중했었고 조별 모임, 발표가 싫어 사회복지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다짐과 다르게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있고 누구보다도 즐겁게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제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재밌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흔히 기피하고 있는 모금을 저는 누구보다도 즐겁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을 하는 걸까요? 저희 복지관에서 모금 담당자는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 조직화 기능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업무 중에 모금이라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가 모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지금 모금을 하고 있고 모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저에게 다양한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안들을 살펴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사회복지사로서 꼭 해주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지역사회를 청소하고 싶다는 일들처럼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반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일처럼 재정적인 자원이 꼭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고 싶다는데 제가 사무실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금 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사회공헌 담당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였고 적다 보니 전라북도에서 꽤 많은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작정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사회공헌 담당자가 저의 이야기는 들어줄 거는 확신하지만 거절을 할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던 저는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공헌 담당자 중에서 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었고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전라북도에서도 꽤 큰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저의 인생 최초의 기업에 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담당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평화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길배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사회공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주제가 빠진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육이란 매개체로 접근을 하였지만 저는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관계 형성이라는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돈을 제외한 이야기를 통해 저는 사회공헌 담당자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3년 안에 후원을 받아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꽤 긴 시간이죠. 하지만 저는 모금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관은 큰 법인이 아니었고 저는 모금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기대가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겐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즐겨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후원자들을 만나 사회복지사로서 관계 형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친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친해지면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사회공헌 담당자와 친해지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사회복지사들은 돈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거야? 돈만 가져가고 어떻게 썼는지 왜 말을 해주지 않는 거야? 꼭 돈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이유는 뭐야? 등등등 다양한 욕을 저에게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욕을 들었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였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업에게 하는 일들 중에 일부분이어서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저는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1번 포기한다. 2번 계속 만난다.
다행히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만나다라는 길에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했던 말들을 되새기며 반대로 실행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20여 개의 기업들에게 다양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36억이라는 후원금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돈이죠. 제가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한 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모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첫 번째입니다. 매일 아침 9시 나는 특별한 일을 한다. 여러분들은 9시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저희 복지관에서 9시에서 9시 반까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시에서 9시 반까지는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약간의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후원자들을 만나 문자를 보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문자라는 것이 연인 사이가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문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8시에서 8시 30분까지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보도자료를 통해 변화된 점들을 체크하였습니다. 그 변화된 점들을 바탕으로 후원 담당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예를 들어 어제 시장님이랑 전달식 하셨던데 머리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라는 문자를 보내면 정 과장 어떻게 알았어? 혹시 그 자리에 있었어? 라면서 저에게 안부를 되묻곤 합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했을 때 단순하게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변화된 점들을 사회공헌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자기에 대한 관심을 받은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저에게 역으로 연락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돈이 아닌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회공헌 담당자와 저는 어려울 게 없었겠죠. 저는 사회공헌 담당자를 돈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공헌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같이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공헌 담당자들에게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공헌 담당을 하시는 부장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정 과장은 우리 기업에 계속 찾아온 이유가 뭐야? 돈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정 과장 사업 계획서 한번 나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반문을 하였습니다. 부장님, 저를 어떻게 믿고 1,000만 원을 주시려고 하세요? 저한테 1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100만 원짜리 사업 잘하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잘하고 1,000만 원짜리 사업 잘하는 사람이 1억짜리 사업도 잘하더라고요. 부장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을 주시고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기업에 맞는 실천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900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기업의 입장에서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사회공헌 담당자가 현재까지 돈을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지만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100만 원만 달라고 거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일까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쉽게 무너질까요? 제가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100만 원만 요청을 하였고 그 100만 원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 실행을 해 옮겼습니다. 그 기업과 저는 100만 원으로 관계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1,000만 원, 1억이 넘는 돈들이 현재 저의 복지관으로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왜 모금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화려한 복지관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 걸까요? 복지관이 재정적으로 풍부한 복지관이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에게 욕구조사를 해보면 복지관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를 당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육아, 학업, 취업, 결혼, 금전, 관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 곳이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누구나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복지관에 찾아와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용자가 내일이 자원이 되고 오늘의 자원이 내일의 이용자가 되는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복지관에서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이 되었을 때 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유아들을 위한 숲속 놀이터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고 있고 청소년 카페에서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을 활용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마을 장터를 통해 모아진 기금을 활용해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저희 복지관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복지관의 주 이용자는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200여 명이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를 1명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2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10만 명에 머물렀던 사회복지 이용자는 2018년 현재 20만 명이 넘는 복지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기업에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모금에 대한 제안을 저에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기관에 모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글로 작성하고 그 글들이 제안서가 되고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패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제안을 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칭찬해 주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이 제안서로 작성되고 기업에 제안하게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던 저는 모금을 하고 싶다는 말을 기관장님께 말씀드렸고 부담 없이 해보라는 말 때문에 모금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평범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실패할 수 있다는 용기를 사회복지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평범하지 않는 일들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세 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꿈이 있고 다양한 인생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꿈이든 온전히 자기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꿈은 없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친구와 가족이 함께 그 꿈을 이루는 것이죠. 언젠가 꼭 이뤄질 여러분의 꿈을 복지TV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소셜워커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는 경력 단절자였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 사회복지기관으로 온 거는 저는 경력이 좀 짧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뭐 10년 넘게 20년 정도의 사회 경험이 기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경력 단절자분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의 역량을 끌어낸다고 하면 사회복지계 쪽에도 아니면 또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죠. 다가가는 마음, 그다음에 다가설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잖아요. 사회복지사는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협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협회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도 참여하고 뭐 체육대회, 워크숍 및 여러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네. 그곳에 자연스레 그런 선배님들이 다 계신 거예요. 저희가 몰랐던 것뿐이지 선배님들은 늘 그 자리에 계셨었죠. 그래서 그 선배님들께 먼저 다가가는 마음, 또 다가오면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아마 뭐 멘토를 만드는 가장 큰 아름다운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사회복지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동료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어지고 괜찮다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사회복지를 막 시작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들, 더 많은 제안들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